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장발장 그 11번째 이야기 바리게이트. 마리우스는 샹젤리제 거리를 빠져나가 궁전과 가까운 샹트랭 거리로 들어갔다. 거리의 상점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 광장에는 정부군 병사가 많이 모여 있었다. 마리우스는 공화파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바로 앞에 바리게이트가 보였다. 마리우스는 떼지어 몰려드는 정부군의 총금 사이를 빠져나가 동료들이 모여있는 술집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다. 청년들은 만들다만 바리게이트를 정부군에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짐수레와 책상과 의자 등 온갖 물건이 나동그라져서 거리의 한가운데 겹쳐 쌓였다. 청년들의 맨 앞에서는 앙졸라라는 학생이 쥐를 하고 있었다. 정의를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열정과 굳센 결의가 청년들의 씩씩하고 젊은 얼굴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마침내 멀리서부터 보절을 맞추어 다가오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정부군이 가까이까지 쳐들어온 것이었다. 바리게이트를 넘어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두고 항복하라! 쓸데없기는 내 놈들이야말로 그냥 두지 않을 테다! 흥분한 앙졸라의 외침과 함께 공화파의 청년들은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 정부군도 공격에 들어갔다. 맹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청년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정부군은 바리게이트로 조금씩 다가왔다. 숨막히는 듯한 화염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고통스럽게 메아리쳤다. 정부군은 총을 쳐들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 누군가가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다. 비켜! 물러나지 않으면 바리게이트를 폭파하겠다! 적도 아군도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청년이 화약통을 껴안고 바리게이트 꼭대기에 버티고 서 있었다. 우우 몰려 올라가던 정부군은 멈칫했다.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마리우스였다. 정부군과 청년들 모두 숨을 죽이고 마리우스를 지켜보았다. 정부군 쪽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놈도 같이 날아가! 물론 나도 같이 죽는다! 마리우스는 불을 붙여 한 손에 들었다. 죽음을 각오한 그 얼굴을 보고 정부군은 마리우스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리게이트에서 떨어져 도망쳤다. 바리게이트를 굳게 지키는 데 성공한 공화파 청년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바리게이트를 내려온 마리우스는 앙졸라에게 물었다. 한참 찾았잖아. 지도자는 어디 있지? 바로 너야, 마리우스.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그때 마리우스는 바로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마리우스. 이제 곧 숨이 끊어질 듯 희미한 목소리였다. 땅바닥에 한 노동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저예요, 에포닌이에요. 마리우스는 놀라서 달려갔다. 그것은 작업복 차림의 남장을 한 에포닌이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있어? 뭘 하다 이렇게 된 거야? 에포닌은 아까 마리우스가 바리게이트를 지키려고 올라갔을 때 그에게 총을 쏘는 정부군 앞으로 뛰어들어 총을 대신 맞은 것이다. 에포닌, 나를 위해서
이럴 수가. 총알은 에포닌의 등을 꿰뚫었다. 그녀는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아니에요. 전 틀렸어요. 마리우스는 에포닌을 무릎에 가만히 눕혔다. 그녀는 조금 편안해진 모양이었다. 제 주머니 속 뒤져보세요. 부탁을 받았는데 나 나쁜 여자라서 전해주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마리우스는 에포닌의 옷주머니에서 편지를 끄집어내었다. 당신이 그 집에 가는 거 싫었어요. 바보 같죠? 내가 가르쳐 준 건데. 그래서 당신을 이 거리까지 불러냈어요.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거리에.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총을 보고는 도저히 막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에포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이, 편, 이 편지 드렸으니까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나 죽으면 내 이마에 입 맞춰주세요. 난 죽어서도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나, 난 당신을 좋아했어요. 에포니는 마리우스의 손을 잡은 채 편안히 숨을 거두었다. 마리우스는 에포닌의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대로 이마에 입을 맞춰주었다. 그것으로 코제트를 배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 불행한 영혼에게 엄숙한 이별 인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에포닌이 전해준 편지는 코제트로부터 온 것이었다. 사랑하는 마리우스, 아버지는 오늘 이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교회의 집으로 옮겼다가 일주일 뒤에는 런던에 가 있을 거예요. 코제트. 나의 코제트는 멀리 떠나버린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죽는다. 마리우스는 수첩을 찢어 연필로 썼다. 사랑하는 코제트, 나는 조국 프랑스 민중을 위해 죽습니다. 비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우스. 마리우스는 쪽지를 넷으로 접어 청년들 사이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를 불렀다. 이것을 여기 주소에 적힌 대로 보실방 노인의 딸에게 전해주지 않겠니? 심부름하는 아이는 주소를 찾아 가다가 길목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이미 밤 11시여서 주인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근처에 포실방 노인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집인데. 아, 마침 잘 됐군요. 그럼 코제트 양이라는 분에게 이걸 전해주세요. 소녀는 쪽지를 급히 건네주고는 주위를 살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장발장은 그 쪽지를 읽어보고는 코제트가 계속 슬픔에 잠겨 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우스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코제트는 지금껏 사랑을 가슴에 묻어두고 슬픔을 혼자 참으면서 장발장이 하자는 대로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는 코제트 손에 이 편지가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젊은이를 구해야 해. 날이 밝아오자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군의 공격은 어제보다 한층 더 거칠어져서 아군의 희생자 수도 늘었다. 공화파 청년들은 싸우다 죽을 결심으로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때 지도자 앙졸라는 공화파 무리 속으로 끼어들어온 수상한 노인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사람은 뭐지? 마리우스는 앙졸라가 가리키는 쪽을 돌아보았다. 아, 저분은 내가 아는 분이야. 저게 앞잡이가 아니야. 마리우스는 장발장과 눈이 마주쳤다. 저 노인이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앞뒤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들은 다가오는 정부의 정찰병들과 싸워야 했다. 앙졸라는 높은 꿀뚝 위에 몸을 바싹 붙이고 정찰병을 발견했다. 아, 저 눈에 거슬르니 놈이 또 오락가락하네. 앙졸라의 말에 장발장은 잠자코 굴뚝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총알은 정찰병의 철모를 맞추었다. 철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길가로 떨어졌다. 머리를 조금만 움직였어도 죽을 뻔한 정찰병은 허둥지둥 몸을 숨겼다. 정찰병은 계속 나타났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때마다 철모도 맞추고는 그들이 달아나도록 했다. 청년들은 그제야 지금까지 발사한 총이 빗나간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 어째서 죽이지 않는 겁니까? 청년 중 한 사람이 물었으나 장발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부군의 포격은 거세어졌다. 아군은 차례로 쓰러지고 탄환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본부가 있는 술집은 전사자와 부상자로 가득 차 신음소리와 피비린내로 처참한 광경을 이루었다. 그럴 때 청년 중 한 사람이 앙졸라에게 속삭였다. 저기 벽에 앉아서 모자 눌러쓰고 앉아있는 놈 수상해. 정부 스파이 같아. 앙졸라는 성큼성큼 걸어가 따져 물었다. 넌 뭐하는 놈이야? 남자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웃었다. 보다시피 너희들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다. 그럼 정부 스파이로군. 그냥 갈리일 뿐이야. 이름은? 형사 자베르. 앙졸라가 신호하자 건장한 젊은이 몇이 달려들어 자베르를 꽁꽁 묶어버렸다. 바리게이트가 무너지기 직전에 너를 총살하겠어. 그러나 자베르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왜?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 지금은 총알이 아까워. 앙졸라는 적의 포탄으로 무너진 바리게이트를 다시 쌓도록 지시했다. 바리게이트는 순식간에 다시 견고한 철벽을 이루었다.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적은 공격 준비에 들어간 듯 잠시 총소리가 멎었다. 이때 안졸라는 기둥에 묶여있던 자베르를 가리키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제 내 놈 차례야. 그 말을 듣고 장발장이 앞으로 나섰다. 이자를 처단하는 일은 내게 맡겨주시오. 앙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께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해주셨으니 좋소.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앙졸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적의 공격 나팔이 울렸다. 모두 무기를 들고 달려나갔다. 뒤에는 장발장과 자베르만이 남았다. 장발장은 자베르가 묶인 발줄 끝을 잡고 술집 뒷문으로 나갔다. 잘 만났군. 어서 보복해라. 자벨의 담담한 말을 들으며 장발장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아, 칼로 할 텐가? 그것도 나쁘지 않은 취미로군. 자벨이가 목청을 높이다가 주춤거렸다. 그 칼은 허리와 손과 목에 묶인 밧줄을 끊어낸 것이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야.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자베리는 좀처럼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일 줄 몰랐다.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요. 나는 살아서 여길 빠져나가기는 틀렸지만 만일 살아남는다면 언제든 나를 체포하시오. 이건 곤란해. 차라리 나를 죽여라고. 어서 가시오. 남들 눈에 안 띄게. 자베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서 모퉁이를 돌아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자 장발장은 하늘을 향해 총을 한 발 쏘았다. 한편 청년들은 용감하게 싸웠으나 마침내 바리게이트 중앙이 무너져 정부군이 우르르 밀어닥쳤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몇 사람도 잇따라 쓰러졌다. 오직 마리우스 한 사람만이 끝까지 바리게이트에 매달려 있다가 마침내 어깨에 총을 맞고 굴러 떨어졌다.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억센 두 팔이 마리우스를 가볍게 받아냈다. 마리우스를 부둥켜 안은 장발장은 쏟아져 들어오는 적병을 피해서 맨홀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멍은 깊이가 3m 정도로 그 밑으로 하수도 간이 길게 뻗어 있었다. 파리 시내의 하수도는 그물코처럼 얽혀 센 강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었다. 좌우에 샛길이 많아 다른 곳으로 빠져 헤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했다. 질척거리는 물이 세차게 흔들렸다. 물살에 발이 휩쓸릴 정도였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난리가 거짓말인 것처럼 이곳은 침묵의 세계였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업은 채로 30분쯤 걸었다. 물은 점점 깊어졌다. 목이 말라왔고 장발장의 체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깨 위의 마리우스는 갈수록 무거워졌다. 갑자기 발이 진창 속으로 주르르 미끄러졌다. 당황한 장발장은 발을 빼려고 했으나 발버둥 치면서 칠수록 더 깊은 진창으로 빠져들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왔다. 이젠 끝장이다. 팔다리가 차츰 마비되었다.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리우스는 숨이 끊어지고 자신도 기력이 다해 죽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어슴푸레한 불빛이 보였다. 빗줄기였다. 마침내 출구가 나타난 것이다. 장발장은 피로도 갈증도 있고 마리우스를 고쳐엎고는 빛을 향해 뛰어가듯 나아갔다. 그러나 출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우뚝 멈춰서서 할 말을 잃었다. 출구는 단단한 철책으로 꽉 막혀 있었다. 철책 밖으로 센 강변이 보이고 그 건너편으로 해가 저물어 가는 파리시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옆에 납작한 돌 위에 올려놓고 미친 듯이 철책을 쥐고 흔들었다. 그러나 철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망적이었다. 이제 와서 온 길을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물쭈물하는 동안 마리우스는 죽어버릴 것이다. 이봐, 반씩 나눠 먹는 게 어때? 장발장의 무거운 어깨를 누군가 두드렸다. 뒤돌아본 순간 장발장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테나르디에가 서 있었다. 그러나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의 얼굴이 완전히 흑투성이라서 몰라보는 것 같았다.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지금 이것 때문에 못 나가고 울상인 거지. 그러니까 반씩 나눠 먹자고.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테나르디에는 고웃음을 쳤다. 내가 이 녀석을 죽인 거 맞잖아. 하지만 여기 나가려면 열쇠가 있어야지. 그걸 내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 이놈 주머니에서 나오는 걸 반만 주면 이 문을 열어준다는 말이지. 테나르디에는 그를 강도로 오해하고 있었다. 그 녀석을 강물에 던져버릴 참이지. 얼마 있었어? 반은 내놔. 장발장은 늘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테나르디에는 두 사람의 주머니를 모두 뒤졌다. 탈탈 털었더니 30프랑이 나왔다. 겨우 30프랑 갖고 사람을 죽였어? 테나르디에는 처음에 했던 말과는 달리 돈을 모두 자기 주머니에 쑤셔놓고 마리우스의 옷자락을 잡아찢어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어쨌든 꺼내주지. 벌겋게 녹슨 철책이 열렸다. 이곳은 테나르디에와 같이 지하에 들어온 사람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무리들이 늘 드나드는 곳인 것 같았다. 테나르디에는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업고 나가자 다시 철책을 잠그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밖으로 나온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센 강변에 살짝 내려놓았다. 손으로 강물을 떠서 그의 얼굴에 끼얹어 보았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약간 벌린 입을 보니 아직 숨이 끊어지지는 않은 것 같았다. 장발장은 문득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다. 놓아주었던 자베르 형사가 거기 서 있었다. 장발장은 문득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았다. 놓아주었던 자베르 형사가 거기 서 있었다. 그는 장발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고는 곧바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다음 임무로 도둑질을 한 테나르디에를 쫓았던 것이다. 테나르디에가 하수도에 숨어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자베리는 눈앞의 남자가 흑투성이라서 얼굴을 못 알아볼 것 같았다. 자베르, 나요. 장발장이요. 자베리는 놀라서 장발장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자베르 형사, 난 이제 잡힌 몸이나 다름없소. 당신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여기서 뭘 하는 거요?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요? 이 사람 일을 부탁하고 싶소. 이 남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으면 하오. 자베리는 강물에 손수건을 적셔 마리우스의 얼굴을 닦았다. 바리게이트 위에서 설치던 친구로군. 마리우스라고 했던가? 그럼 당신은 이 친구를 바리게이트에서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이오. 장발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마차를 타고 질 노르망가로 달려갔다.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 빨리 의사를 부르시오. 온 집안 사람들이 허둥대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장발장과 자베르는 그 저택을 나왔다. 두 사람은 마차를 타고 되돌아와서 장발장의 집 근처에 내렸다. 자베르, 지금부터 잠시만 집에 들렀다 오는 것을 허락해 주었으면 하오. 그 다음에는 당신이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럼 혼자 갔다 오시오. 난 여기서 기다리겠소. 장발장은 깜짝 놀랐다. 자베르가 범죄인을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두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었다. 코제트에게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이제 날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마르우스는 살아서 질 노르방가에 있다고. 재산을 정리해둬야 하겠는데 코제트와는 이제 이별이지만
그 아이는 앞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간 장말장은 문득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자베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었다. 자베리는 뒷짐을 지고 센 강변을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몹시 무거웠다. 지금까지 이 야심만만한 형사는 원칙에 충실하고 법에 맞게 자로잰 듯한 인간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약자라도 또는 아무리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더라도 전부 악한으로 단정 지어버렸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이라고 생각했던 장발장 덕택에 자신은 목숨을 건진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한 젊은이를 바리게이트에서부터 업어온 장발장. 그보다는 먼저 자신을 놓아보낸 후 허공을 향해 총을 쏘았던 장발장. 그 힘은,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베리는 지금껏 지켜왔던 마음속에 고집스럽고 단단한 성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센 강은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자베리는 다리 위에 서서 한동안 넋을 잃고 물살을 내려다 보았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냉철한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난 진 거야. 당신한테. 다음 순간 자베리의 몸은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센 강으로 거꾸로 떨어져 내렸다. 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장발장 그 12번째 이야기. 코제트의 결혼. 질 노르망가로 옮겨진 마리우스는 한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으나 집안 사람들의 극진한 간호덕택에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다. 질 노르망 노인은 옛날에 자신이 불같이 한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마리우스가 살아 돌아오자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살아났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마리우스가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훌륭한 옷차림을 한 포슐방 노인이 날마다 찾아와서는 환자의 상태를 물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의사는 더 이상 아무 염려할 것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그때까지 마리우스는 높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바리게이트의 일을 희미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차례로 쓰러져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간 동료들의 일, 에포닌의 불쌍한 죽음 등이 의식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마리우스는 2가지 의문만 남아있었다. 왜 전투 도중에 코제트의 아버지 포슐방 씨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하는 것이었다. 또한 바리게이트에서 떨어져 죽었어야 할 자기가 누구의 구원을 받고 살아났는가 하는 것도 수수께끼였다. 집안 사람들은 그저 한밤중에 웬 남자들이 마차로 데려다 주고 사라져 버렸다고만 했다. 마리우스는 그 마차의 마부를 수소문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마부 역시 센강 하수도 근처에서 2남자가 시체 한 구를 메고 오는 것을 태웠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그 시체란 바로 마리우스일 것이다. 내가 무슨 수로 바리게이트에서 그 먼 센강까지 갔다는 거야. 그 남자들은 누구지? 간신히 일어 앉아 단단히 마음 먹고 질 노르방 노인에게 말했다. 실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만 하려무나. 저 결혼 말인데요. 그래, 알고 있다. 그 아가씨를 데려오느라.
너무나 쉽게 떨어진 허락에 마리우스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 아가씨가 날마다 포실방 누인을 보내서 내 병세를 알아본단다. 내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지를 만들고 있지. 내 말이 맞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지? 좋다. 그렇게 해. 내 놈은 또 쓸데없는 계략을 세우고는 좋은 노인네를 어떻게 구워 삶을까? 아니, 어떻게 또 싸워 이번에는 이길까 생각하고 있었겠지?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늙은이가 상대도 안 해주니 열이 슬금슬금 받느냐? 그 아가씨는 거지를 산더미처럼 만들어 주었단다. 정말 훌륭한 아가씨지. 내 놈이 만약 죽었다면 관 세 개가 나란히 줄을 이었을 게 뻔해. 너랑 나랑 그 아가씨.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아가씨를 너에게 안겨주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 코제트? 좋지? 사랑? 얼씨구나. 결혼해, 결혼해. 그리고 죽도록 행복하게 살아버리라고. 마리우스는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질 노르막 노인을 다시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했다. 코제트는 어느 날 결혼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질 노르망가에 들렀다. 물론 장발장도 함께였다. 장발장은 손에 큼직한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보슐방 씨 잘 오셨습니다. 질 노르망 노인은 친근감을 가득 담아 말했다. 선자 마리우스를 대신에 따님에게 결혼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제트는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장발장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편 마리우스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장발장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잘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군요. 제가 부끄럽게도 가진 재산이 없어서 마리우스에게 물려줄 것이 마땅치 않답니다. 네,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실은 코제트에게 60만 프랑 정도의 지참금이 있답니다. 장발장은 꾸러미를 풀어 지폐의 뭉치를 보였다. 그것을 보고 질 노르막 노인도 마리우스도 심지어는 코제트까지 놀랐다. 질 노르막 노인의 입이 딱 벌어졌다. 세상에 60만 프랑이라고요? 마리우스, 넌 정말 운 좋은 놈인 줄 알아라. 장발장에게는 이미 그렇게 큰 돈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단 몇천 프랑을 제하고는 모두 마리우스에게 주었다. 특히 이제 자베리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므로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다. 자베리의 자살에 관한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는 모범적인 경관으로 자살 전에 몇몇 기록들로 미루어 정신 착란 상태에서 발작을 일으킨 것이 분명했다. 하긴 나를 체포하고도 다시 놓아준 것을 보면 그때 이미 돌아 있었던 거지. 그날부터 코제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발장과 함께 질 노르망가로 방문했다. 코제트의 극진한 간호 끝에 마리우스는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장발장은 언제나 그럴 때면 방의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조금 쓸쓸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마리우스와 코제트의 결혼식은 다음 해인 1833년 2월에 치러졌다. 그날 장발장은 목에서부터 오른손까지 붕대를 감고 있었다. 사고로 다쳤다는 것이었다. 그가 서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질 노르망 노인이 후견인으로 서명했다. 그래서 코제트는 장발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발장은 앞으로 자신을 그저 장이라고만 부르라고 코제트에게 일러두었다. 이날의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성당에서의 결혼식이 끝나자 질 노르망가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연회장에 들렀을 때 질 노르망 노인은 하인에게 물었다. 보슈르방 씨는 어디 가셨나? 손에 상처가 심해지셨다고 하면서 먼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인님께 안부 전해달라고 다시 들르신답니다. 장발장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팔에 묶고 있던 붕대를 풀어버렸다. 손가락에는 상처 따위는 전혀 없었다. 코제트가 떠나 버린 방은 몹시 춥고 텅 비어 보였다. 앞으로는 혼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장발장은 허전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장발장은 옷장에서 작은 트렁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코제트가 몽페르 메이의 여관을 떠나올 때 입었던 옷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그때의 코제트는 장발장에게 매달려 오직 그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작은 종달새였다.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장발장은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머리를 흔들었다.